여러분, 최근에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정책이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그건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이 세 가지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임대차 3법은 많은 후폭풍을 가져왔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훨씬 더 센 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계약갱신 무제한법을 발의가 됐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발의 내용 중에 계약갱신권에 대한 무제한 사용 가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파격적이죠. 아니 어떻게 세입자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내가 있고 싶을 때까지 무제한 발의하는 법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거 잘했다. 그래, 세입자가 맘 편하게 살 수 있어야지. 집은 그냥 단지 거주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무한 계약갱신권을 다루었던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됐습니다. 지금은 철회가 됐지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사실 이 내용들이 처음 나왔던 내용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아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2020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갱신권에 대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 전월세 무한연장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돼서 나왔던 게 계약갱신권 1회로 마무리돼서 임대차 3법이 발의되고 통과가 됐던 상황이었죠. 그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전세 매물은 급감했고 전세 금액은 폭등했었죠. 그해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큰형님께서 3+3 전세 법안을 발의를 했었죠. 4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가 처리가 됐는데 2024년도에도 똑같이 발의를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처리가 됐죠. 저는 이런 내용이 세 번째 정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 1년 뒤나 2년 뒤나 4년 뒤에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전월세 무한갱신법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감옥에 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 현재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해도 여러분의 대항력은 1월 2일 날 0시부터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은행이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전입을 해버리게 되면 본인들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전입 여부를 굉장히 민감하게 따져보겠죠. 두 번째를 보면 임차주택이 매매가 됐거나 그 외의 사유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만약 임차인이 주인이 바뀐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2달 이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무자본 투기를 막기 위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항목부터 많은 반대를 일으킨 내용이죠. 임차 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 국세, 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료는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임차 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한다. 집값이 5억이라고 할 경우 전세가를 70%인 3억 5천까지 강제로 고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이렇게 고정된다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싫을 수도 있죠. 내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나 그럼 월세로 돌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원천 봉쇄했죠. 월세도 환산보증금으로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월세를 1억에 100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치면 전월세로 환산을 하게 되면 6억이 좀 넘습니다. 주택가격의 70%인 3억 5천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1억에 1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없고 1억에 55만 7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40만 원이 넘게 금액이 조정되게 되는 겁니다. 또 전세가 싫은 임대인에게 월세로 도망갈 구멍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죠. 많은 분쟁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 항목 같은 경우에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그럴 수 있죠. 또한 대출과 별가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사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법률로 이자 지급 명시가 되게 된다면 또 갈등이 일어날 거고, 심한 경우 당연히 소송까지 가게 되겠죠.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 다음은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2기가 아닌 3기 연차된 임차인으로 갱신 거절의 범위를 제한한, 임차인이 현재 월세를 2달 밀렸을 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3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한 갱신 요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갱신 요구 횟수 제한이 없도록 한다. 이게 지금 바로 무제한 갱신을 나타내는 말이죠. 무제한 갱신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전세 매물의 급감을 가져올 거고, 전세 가격도 상승이 되겠죠. 다음은 적정 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1년 주기별로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여야 하며, 임대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택임대차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간단하게 얘기하면 큰형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적정 임대료를 계산해서 알려주겠다, 이 내용이죠. 이 내용도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도 아닌데 어떻게 개별적인 금액을 책정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공신력 있는 KB시대 같은 경우에도 실제와 차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RR이라고 해서 로얄동 로얄층과 일반 매물의 금액이 당연히 다르고, 1층, 탑층, 필로티, 동별, 층별, 향, 뷰, 타입별, 내부 상태까지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시세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재밌는 건 그나마 시세 파악하기 가장 쉽다는 아파트도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는데, 다가구나 빌라는 어쩌죠? 다가구나 빌라는 대체 어떻게 이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질 겁니다. 임대가, 임대료를 책정해 주는 것 자체도 반발이 심하겠지만 시세를 산정하는 금액도 굉장히 예민하겠죠.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 행정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보다 상급지나 학군지의 매물이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는 더 증가하겠죠. 이는 그들만의 리그가 또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면 임차인은 계약 시 임차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 보증금을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이게 현재 소액 임차인 제도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매에서 배당에서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사실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해서 경매가 들어갈 경우에 이때 배당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은행 채권은 1순위로 들어가죠. 근데 후순위에 다른 임차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은행보다 먼저 배당 받아 나갈 수가 없지만, 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해서 선순위인 은행보다 더 먼저 배당을 받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대출 리스크인데요. 그래서 담보대출 진행될 때 반공제로 이 금액을 빼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 리스크가 훨씬 커지겠죠.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라면 이 피해는 당연히 이 서민의 몫이 되겠죠.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보증금과 차임, 분쟁을 조정할 때 적정 임대료를 분쟁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임대차 사용을 강제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게 계속 살고 싶겠죠. 제가 임차인이어도 좋은 입지에서 내가 오래 거주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죠. 계약갱신도 내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등기만 내 명의가 아니지 내 맘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면 내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연히 나가고 싶지 않죠. 기존에 상급지나 학군지에 있는 임차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세입자 잘못 받으면 임차인 영원히 못 바꾸네? 그러면 시세가 올라도 제대로 못 올리겠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들어가야겠다. 안 되면 그냥 공실이라도 비워둬야겠다.
팔려면 비워야겠네.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시장 참여자가 있죠. 예비 전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가만히 있는데 왜 전세가가 왜 올라? 진짜 매물이 없어? 미치겠네 이거. 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 지금 타이밍 놓치면 이거 전학 가기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 미치겠다. 아니면 그냥 사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이 모두 찾는 상급지가 아니라 하급지 입장에서는 이거 상급지만 불나네? 우리는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때 집값 떨어질 때 내가 갈아탔었어야 돼.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전세 물건은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은 줄어들 겁니다. 이건 3살짜리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맛집으로 비유를 하면 맛집에 테이블이 10개 있었는데 테이블을 5개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손님은 계속 늘고 있는데 웨이팅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특히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학군지나 주거지를 변동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죠. 사람의 본능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누구나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내가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식들이 좋은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좋은 곳에서 교육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지나 학군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바로 똘똘한 한 채, 양극화 심화, 저는 또 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시 개정된다라고 가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급지, 학군지, 더 입지가 좋은 곳, 직장이 좋은 곳, 교통이 편한 곳, 누구나 원하는 곳에 대한 똘똘한 한 채, 얼죽신에 대한 선호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그럼 나 어떡해? 나 어떡하라고? 꿀삼촌, 나 어떡해? 우리 어떡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누구에게나 비바람을 피할 지붕은 있어야 되지 않나. 누구에게나 거주할 따뜻한 내 집 한 채는 필요하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점점 강화되면 전세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곳에 내가 더 비집고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많고 소득이 아주 여유롭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물건을 안 주면 내가 돈 주고 사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거 스트레스는 겪지 않는 게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내 집 한 채는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청약이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중개,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경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운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되죠.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죠. 두 번째 매매 같은 경우에는 돈도 필요하고 매도자 매수자 간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결정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즉 용기가 있으면 매매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이 세 번째 경매의 경우는 돈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지만 방법도 필요합니다. 입찰표를 쓰는 것부터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경매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과 금액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죠. 그렇지만 방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경매 공부하시는 분도 점점 늘고 있고 경매 컨설턴트나 경매 학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유명세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살다 보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무한갱신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경매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매는 뭐 고차원이라고 광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는 고차원이 아니고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매는 사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겁을 드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물론 경매 물건 중에는 권리상 하자가 있는 내용도 있고 명도에 애를 먹거나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분들이 경매를 할 때 그런 물건을 만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큰 수익을 보고자 특수 물건, 위험한 물건에 내가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경매는 그냥 부동산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경매를 통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무제한 갱신법 이슈를 얘기를 나누면서 내 집 마련을 경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꿀삼촌은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